들어왔고요. 예, 그러면 25조부터 시작한 거죠. 25조에 시작했는데, 중요 조항들, 정리를 해드렸던 거죠. 내용 들어갑니다. 25조,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제한인데요. 앞으로 조항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중요한 조항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25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7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7조, 중요하고요. 35조, 중요합니다. 36조, 중요하고요. 37조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모든 원리하고요. 기본 원리, 그 다음에 권리, 또는 권리에 대한 제한, 이게 중심이고, 권리 부재. 그래서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권리가 실현되고,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되고, 그 다음에 권리가 침해에서 구제는 어떻게 될 거냐. 38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9조도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1항인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누가? 개인정보 처리자인데, 이거는요,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과거에 이야기됐던 입증 책임 전환. 원래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상대방, 즉 정보 처리자가 고의과실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민법에서의 또는 국가배상법에서의 고의과실에 대한 태도인데,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입증 책임을 전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요, 고의과실을 도로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형 추정의 원리 하는 이런 학문적인 용어가 현실에서 구체화된 거고요. 40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4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7조, 48조, 49조 이것들이 다 조정에 관한 것들에서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조정 절차도 나오지만 됐고요. 그 다음에 51조 아주 중요하죠. 52조 객관 소송의 특징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54조, 55조 전부 다 단체 소송이라는 새로 만들어진 소송 형태가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56조, 57조 다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57조 얘기 안 한 적도 있는데, 왜냐하면 단체 소송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행정소송법이 아니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단체 소송은 행정소송에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칙의 58조 정도가 중요하고요. 61조의 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 이런 정도 하고요. 64조의 시정 조치 그런 정도가 중요한 조항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다시 들어옵니다. 25조. 자, 25조의 경우는 잘 알다시피 영상 정보 들키기. 우리 알다시피 가장 끔찍한 사회를 상정할 때 빅브라더 생각이 되고요. 옛날에 조지 오웰이 이야기한 것들인데요. 오늘날 굉장히 많은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런던의 경우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집에 퇴근해 올 때까지는 2600개의 카메라를 지나온다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내지 못한다. 근데 만약에 국가가 마음먹고 특정한 사신의 어떤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과연 그게 구제가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날 뭐냐면 사실은 범죄가 흉포하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이 각각 있는데요. 이 카메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생활을 가장 침해를 많이 하는 대신에 또한 문제는 뭐냐면 효과적인 예방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허용을 하되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는데, 따라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그 범위가 중요하죠. 1항 누구든지입니다. 이때는 누구든지는 국가기관 다 포함됩니다. 사인 다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밀폐된 장소나 실내에서는 이하가 적용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상 정보 처리기기, 쉽게 말하면 카메라죠. 카메라가 설치되는데 실제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범죄 예방과 수사, 화재 예방, 시설 안전, 교통 단속, 교통 정보 수집. 잘 알겠지만 우리가 카메라 지나가다 보면 카메라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무조건 뭐 카메라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죠. 주로 카메라가 있을 때 줄어드는데 바보처럼 줄어드는 거 있죠. 그거는요 잘 알겠지만은 과속 단속하는 카메라만 줄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뭐냐면 또 그중에서 보면은 범죄를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범죄. 이렇게 뭐 시골에 가면 특히 많습니다. 뭐 청송 같은 데 가면 이게 많습니다. 소 같은 훔쳐가거나 또 밤에 와서 사 같은 다 따가게 그러니까 그 청송을 이렇게 건너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동에서 이렇게 청송을 딱 넘어가게 되면 쭉 내려가면서 이제 고개 가서 쭉 내려갑니다. 내가 첫 번째 카메라가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움찔움찔하면서 그거 봤는데 그거는 속도 카메라가 아니고 도둑놈들 트럭을 이제 잡는 그런 카메라예요. 네, 그런 카메라가 이렇게 쫙 있는데 그래서 범죄 이런 것들죠. 범죄 예방, 수사,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교통 단속, 그 다음에 교통 정보의 수집 분석을 위한 것들이죠. 자, 2항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안실, 탈의실 이거는 사람들이 주로 옷을 벗거나 하는 그런 데죠. 이런 경우인데 주로 이런 경우에는 안 되는데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목욕탕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죠. 다만 교도소나 정신보호시설 뭐냐면 정신병원이죠. 이런 데는 가능하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자살을 하거나 이렇게 돼 또 특이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보면은요. 행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청이나 설명의 개최가 필요하고 사학에서는 보면요. 반드시 있잖아요. 안내판을 설치해라. 그러니까 몰래카메라 안 됩니다. 몰래카메라 뭐 웃으려고 만드는 거지만은 사실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죠. 특히 이제 중요한 5항에 보면요. 영상처 정보 처리 기능인데요. 중요한 것은 다른 곳을 비추면 안 되고, 즉, 카메라를 고정시켜야 되고,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녹음 기능은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녹음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게는 뭐 침해가 더 가중되는 거죠. 그 다음에 6항에 보면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오고요. 나머지도 됐습니다. 넘어가죠. 다만 그 시행령 22조에 보면은 영상정보 처리기계 설치 운영에 대한 예외 나오죠. 그래서 교정시설,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그 다음에 설치 시 의견 수렴인데 의견 수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의견 청취, 행정, 예고, 그 다음에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렇죠. 하나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다 하면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설문조사 같은 것은 사실은 의미가 적죠. 그 다음에 안내판 설치해야 된다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26조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제한인데 실제로 개인정보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위탁을 받는 업체는 사기업인데 사기업의 경우는요 중소기업이 될 수가 많습니다. 이랬을 때 직원들 이동이 심합니다. 그랬을 때 그 정보들이 누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을 줄여야 된다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왜 중요하냐면 공무원들은 처가통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화통 안 뺏기려고 조심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사기업의 경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윤리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도덕성에 의존하는 게 안 좋겠나 이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26조를 한번 읽어봐 주시고 27조 영업양도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다 넘어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뭐냐면 개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개인정보 이전하는 사실, 이전받는 자, 그 다음에 조치 이런 내용들을 알려줘야 된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감독을 하는데 적절한 감독해야 된다는 쓸데없는 소리. 그 다음에 29조에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나오고요.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 수립 및 공개 다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가입하면 정보 수립 방침 나옵니다. 30조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된다.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공무원은 책임을 지게 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은 누가 있잖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거든요. 모르겠다. 뭐 이러면 뭐 다들 뭐 해커가 들어가서 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32조에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 나오는데요. 등록할 때 누가 했냐? 다음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 봐주시고. 다음은 예외 있죠. 등록 안 해도 되는 경우
그다음 이제 그 2항의 1호에 국가 안전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 그다음에 범죄, 즉 수사, 형사 절차죠. 또 조세 범죄에 관한 또는 관세법에 관한 범칙행위, 다 범죄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내부적인 업무 처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사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권고, 개선, 권고. 33조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인데요. 중요한 것은 영향평가 제도가 생겼다는 게 중요한데요.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인해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위험 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즉 평가기관 중에서 의해야 된다. 그 기관을 좀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대신에 이제 그 기관은 좀 수임하거나 일을 이제 돈 버는 데는 좀 안심을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2항에 영향평가할 때 고려사항에 들어갈 때 개인정보의 수, 제3자의 제공 여부, 권리를 해할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 봐야 된다. 나오죠? 넘어갑니다. 34조 개인정보 유출 및 통지, 유출됐을 때는 알려야 되는 거죠. 그 내용들 봐주시고요. 그냥 한번 보는 거고. 35조 개인정보 열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보 주체의 권리에 들어갑니다. 1항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취재가 처리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취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오죠. 그 다음에 정보 취재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때는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직접도 가능하고 행안부 장관을 통한 열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만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열람할 때는 뭐 기간이고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고요. 사항에 보면 정보 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인데 열람이 법에서 금지되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명실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다음 항목에 관한 하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조세 업무, 교육 업무, 학력 기능 채용, 보상금, 급부금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삭제 36조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정정 요구권, 삭제 요건이 인정되죠. 합쳐서 개인정보 통제권이라고도 말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수입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요구를 가능한데 예외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 다른 법령에서 수입 대상으로 명시한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은 정보 처리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서 정정, 삭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37조 1항 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이 되는 정보 파일 중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처리한 정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요, 처리 정지를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잘못됐을 때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처리에 대한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다음에 생명실을 해야 할 우려가 있거나,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을 못하게 될 때, 그리고 계약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때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38조 권리 행사의 방법 및 절차 1항 정보 주체는 열람 또는 요구를 문서 등의 방법에 따라서 합니다. 문서 등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38조 2항에 14세 미만의 아동, 미성년자죠. 법정 대리인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망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열람 등을 요구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고요. 39조에는 손해배상 책임, 그 자체는 뭐 당연한 건데, 문제는 눈에 띄는 조항이 뭐냐 하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가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 즉, 예를 들면 소송을 제기한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피고인, 정보 처리자가 자기의 고의가실이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또는 거정 책임의 전환.
그러니까 입증 책임의 전환 또는 거정 책임의 전환이라고 하고요. 1형 추정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1형 문제는 고의가시 있다고 인정하는 거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거죠. 원고, 즉 피해자인 정보 주체에게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쉽게 하도록 거죠. 특이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러한 권리죠. 이러한 권리 구제의 확대 경향입니다. 꾸짖으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위험 경향의 한 내용이다. 위험 경향의 원리는 국가 배상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새로운 제도가 있다. 그래서 도로 국민의 권리 구제를 하는데 이런 과거에 과실 책임주의가 제한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의나 과실 때만 책임을 지는데 과실 책임할 때 고의나 과실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뭐냐? 원고에게 있는데 알고 보면 이러한 과실 책임주의가 예를 들면 이러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따지면 무과실 책임주의에 접근하는 거죠. 무과실 책임주의는 아니지만은 접근하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의무를 준수하고 감독을 게을리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받을 수가 있다. 나름대로 했는데 워낙 독한 놈 만나가지고 천재적인 해커를 만나가지고 피해를 봤다. 이런 경우에는 강경해 줄 수 있다. 4.1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중요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아까 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비교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인데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답니다. 어디에 둔단 말이 없어요. 아까 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요 대통령에게 설치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통령 이런 말이 없어요. 독립된 게 아니다. 그래서 어디에 둔다 이런 말이 없어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1명은 상임위원을 한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위원회인데요. 위원은 행안부 장관이 임명하는 위촉하고요. 5항에서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즉 민간인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하고요. 5항에서 임기는 2년입니다.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으니까 주시는데 2년이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나오죠. 그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하나 더 하자면 업무가 너무 많을 때는요 5명 위에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는요 사실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로 이제 협의를 보라 해가지고 합의를 보라고 해가지고 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주의 위원회 신분 보장 규정이 있고 위원회에 대한 재적 협의 제도 있죠. 그래서 이건 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조정에 대한 신청 나오고 처리기간 중요하죠. 44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날짜 시험에 이미 출제됐습니다.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60일 되게 중요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있는 경우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분쟁의 조정 나오고요. 48조에 분쟁의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나오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당사자가 아니고. 자, 49조부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핵심되는 것은 지혜는 단체 소송인데 집단 분쟁 조정이 바로 그런 단체 소송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보호단체, 기관, 정보주체,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 구제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갖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한번 다시 얘기하면요. 만처의 지방자치단체, 보호단체, 기관, 또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다수의 정보주체가 발생한다. 이미 그 가치가 어느 정도 객관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객관 소송으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2항. 자, 집단 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서 절차를 개시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 되었고요. 그 다음에 4항에 보면은요.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행정 절차 같은 데서는 3인 나올 때가 있거든요.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죠. 50조 조정 절차.
자, 그래서 이제 분쟁의 조정 방법, 조정 업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데, 없을 때는 민사조정법. 이건 뭐 참고사항이고, 51조부터가 중요하죠. 단체소송의 대상, 아주 중요하죠. 잘 알다시피.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합니다. 이런저런 강학인데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는 제도가 원래 주관적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구제하는 소송을 주관적 소송이라고 하죠. 이러한 주관적 소송은요,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권이 침해될 때는 소송이니까 이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객관적 가치, 이런 객관적 소송의 경우는요, 이런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가 아니고 이러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 인정되는 소송이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객관성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중소송이 있고요. 뭐 이러한 기관소송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왔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즉, 이러한 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들입니다. 소송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새로운 소송인데, 객관소송 또는 집단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객관소송이라는 단체소송. 객관소송의 대표적인 것이 단체소송인데요. 이 단체소송의 경우는 잘 알다시피 이거는요 뭐냐면 이거는 미국에서의 뭐냐면 집단소송과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이거는요 이러한 독일에서 나타나는 소송인데 형태인데요. 특히 이거는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뭐냐면 이러한 소비자 문제에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하는 그런 소송이거든요. 단체소송인데 문제는 이러한 단체소송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 적용이죠. 이러한 적용되는 법이 단체소송에 대한 적용되는 법이 우리 법에서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행정소송법 같은데 행정소송법이 아니고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게 특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의해 줘야 되고요. 잘 알다시피 단체소송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권리의 침해가 자기의 주관적 공권의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외적으로 허용될 때는요, 나름대로 요건이 까다롭겠죠? 예외란 말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요건이 까다로운 것이 바로 51조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음 각각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즉, 법에서 정해놓은 단체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그래서 아까 집단 분쟁 조정이 왜 중요하냐면, 집단 분쟁 조정은 아까 전에 단체 소송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 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 침해 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떤 거냐? 소비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 단체로서 그렇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이 안 돼 있는 이제 법인이 아닌 따위는 안 됩니다. 정부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정보 주체 권익 정진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정회원수가 1,000명 이상일 것. 그리고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있는데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인데 100명 이상의 정보 주체부터 단체 소송을 요청을 받거나 3년 이상 활동을 하거나 구성원 수가 5,000명 넘거나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속관할 나옵니다. 자, 관할인데요. 단체 소송은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주소가 있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본원이란 말을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냥 본원이 있고요. 그냥 대구지방법원 또는 서울지방법원 본원입니다. 그냥 대구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원에서 된다 이 말이죠. 왜냐면 1심의 경우는요, 1심의 경우인데 본원도 될 수 있고 이제 지원될 수 있는데 1심의 경우 본원에서 했을 때는요 2심이 되면 고등부분 가게 되고 3심은요 대부분 가게 됩니다. 근데 지원의 경우는요 1심이 이제 지원에서 이루어지면 2심은 뭐냐 지방법원 본원에서 하게 되고요 3심이 대부분 갑니다. 얘들은 고등부분 못 거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등부분 거치는 이걸로 간다 이 말입니다. 본원 형들. 자, 그런 얘기고요. 54조에 소송 허가 신청.
원래 사실은 소송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면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제한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 허가란 말이 나옵니다. 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소장이 아니고 소송 허가 신청서가 되죠. 55제 소송 허가의 요건 나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요건 중에 어느 하나를 갖추는 게 아닙니다.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모두 갖춘 경우에 하나에서만 가능한데 분쟁 조정인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을 것, 소송 허가 신청서에 기사항이 헌기했을 것, 이거 되죠. 확정 판결 효력. 원고는, 자, 우리가 단체 소송의 경우, 이제 확정 판결 효력은 어떻게 될까? 즉, 기판력은 어디까지 미칠까? 또는 기소력은 어디까지 미칠까? 이건데요. 원고의 청구를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후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 소송을 했을 때 이 단체가 소송에서 이겨지는 것에 따라서 나머지 단체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나오는데, 다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즉, 이런 경우는 다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뭐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또는 기각 판결, 원고가 고의로 지라고 했는 거, 기각됐다. 원고가 지가 지라고 했는 소송,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1조, 단체 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정한다. 되게 중요합니다. 58조, 보칙, 적용 일부 제외인데요.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3장부터 7장까지 적용을 아예 안 합니다. 첫째로 통계부에 따라서 수입되는 개인정보, 국가안전보장 관련된 정보분석 목적으로 수입된 제공유치된 개인정보, 그 다음에 공중위생 등의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로서 일시적으로 취해되는 개인정보,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 선거 추천 등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개인정보, 이런 것들은요 적용이 제외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지행위 나왔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뻔한 소리고 비밀 유지 의무 해놨고요. 의견 제시 및 개선 공고 나오는데요.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 이건데요. 첫째로 행안부 장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즉 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시도 어려워요. 심의를 거쳐서 의견을 제시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2항에서는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 처리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즉 실태 개선 권고해야 되고요. 행안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는 거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법률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 강제 못합니다. 그죠? 권고는 행정 지도에 가까운 거죠.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정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 64조도 갑니다. 시정조치. 행안부 장관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1. 개인정보 침해의 중지 2호 개인정보의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66조에 보면 결과에 공표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에서 공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걸 봤는데 이 법도 공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연차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위탁, 벌칙 정해서의 공무원 의제, 즉 공무원으로 본다 이런 것도 있죠. 그냥 나머지 뒤에 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벌칙, 양벌 규정인데 양벌 규정에 대한 얘기 있다는 것은 행정법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런 의미겠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런 부분들은 조문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고 외워야 되고 구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